자, 계약 강론, 매매, 교환, 임대차 3개가 나오죠. 5문제인데 보통 매매 3문제, 임대차 2문제, 그 정도. 최근에 매매가 조금 더 많이 나오죠. 10년간 28문제가 나왔으니까. 그 중에 이제 담보 책임이 문제인데, 담보 책임은 문제풀이에서 정리한다고 그랬습니다. 담보 책임은 맞출 생각하지 마시고, 문제풀이에서 정리해 드리는 거, 그것만 딱 가지고 시험장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좀 잘 보셔야 돼요. 특히 계약금하고 환매. 매매는 양당사자가 무엇을 합의하는가. 매도인은 재산권을 넘겨주기로 약정을 하고요.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합니다. 이게 매매죠. 그래서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 매매계약의 목적이 됩니다. 일방은 재산권 이전을 약정하고 타방은 대금 지급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보통 이렇게 얘기하죠. 유상계약이고 쌍무계약이면서 낙성계약이고 분류식 계약이고 일시적 계약이죠. 그게 이제 매매계약의 성질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재산권은 꼭 소유권이 아니어도 되죠. 지상권도 양도할 수 있고 전세권도 양도할 수 있고 채권도 양도할 수 있고 그렇죠. 두 번째, 장래재산권도 되죠. 아파트 분양계약, 선분양 같은 거.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100% 소유권을 내가 산 거예요. 이렇게 장래 발생하는 재산권도 매매 목적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그 재산권은 꼭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아도 된다.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하다. 약속만 하는 거니까. 대금은 반드시 금전이어야 된다. 금전 이외의 것을 넘겨주기로 하게 되면 이건 매매가 아니라 교환이다. 교환이다. 여기 이제 매매계약의 성질 및 특징 이렇게 되겠죠. 그 매매계약이 성립하는 경우 어떻게 성립하는가? 당연히 목적만 일치하면 되죠.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 즉 목적만 합의가 있으면 계약은 성립하죠. 따라서 목적이 아닌 것들, 이행 시기, 이행 장소, 이행 방법, 이건 합의가 없어도 매매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전하고자 하는 재산권과 지급하고자 하는 대금도 반드시 계약 당시 확정 또는 특정되어 있을 필요가 없고요. 그 기준과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면 매매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봤었던 거죠. 그죠? 목적의 확정성과 관련해서. 자, 세 번째가 매매 예약이라는 게 나옵니다. 매매 예약은 갑과 알이 만나가지고 장차 본 계약을 체결할 것을 계약. 이게 매매계약이죠. 1월 10일 날 만나가지고 그날 A 토지 매매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야, 우리 다음 달 말일까지 A 토지를 1억에 매매하기로 하는 계약을 하자. 오늘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장차 계약을 할 것을 계약. 요거를 매매 예약이라고 하게 됩니다. 매매 예약을 하게 되면요. 매매 예약을 한 당사자들은 장차 본 계약을 체결해야 할 의무가 생기죠. 채무가 생겨요. 따라서 언제나 채권 계약을 해요. 언제나 채권 계약. 채권 계약이란 건 채권 채무를 발생케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언제나 채권 계약이 되죠. 두 번째, 우리 민법은 예약을 일방예약만 규정을 해놨어요. 예약은 쌍무예약, 편무예약, 쌍방예약, 일방예약 4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우리 민법은 일방예약만 규정을 해놨기 때문에 일단 예약은 일방예약으로 추정을 합니다. 추정. 여기서 일방예약이 뭐냐? 예약 당사자 중 한 사람에게만 예약 완결권이라는 형성권을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564조 1항에 보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게 바로 예약 완결권 행사가 됩니다. 즉 일방적으로 본계약이 체결되는 권리를 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을 일방예약이라고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 예약 완결권과 관련해서 형성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시 한번 564조 1항에서는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한 때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따라서 일방 예약 당시에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마련되어 있어야 나중에 본계약이 일방적으로 체결될 수 있죠. 일방 계약을 예약을 할 때 내용을 정해놓지 않았다면 나중에 본계약을 체결할 때 내용을 확정해야 되니까 합의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방 예약 당시에 미리 본계약의 내용, 어떤 재산권을 얼마에 매매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나 방법까지는 마련이 되어 있어야 일방 예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형성권이라고 그랬죠?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몇 년? 10년. 너무 길죠? 그러니까 예약자는 예약 의무자를 말합니다. 최고할 수 있고 예약완결권 행사 여부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확답을 받지 못하면 예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렇게 되겠죠. 형성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이 되고요. 제척기간은 중단정지라는 게 없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매매 예약완결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설령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예약완결권 행사 기간은 중단정지가 없으므로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예약완결권은 소멸한다. 이렇게 될 겁니다. 다섯 번째, 부동산 매매 예약완결권은 뭐 할 수 있다? 가등기 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고요? 가등기. 그거를 가등기 담보수단으로 활용한다. 의리갑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갑은 땅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은 못 갚으면 소유권을 의리에게 넘겨주기로 하면서 의리에게 예약완결권을 부여하고 의리 그걸 가등기 해놨다가 나중에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예약완결권을 행사하면서 본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가져가는 가등기 담보수단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더란 말이죠. 예약완결권은 그 정도, 매매 예약은 그 정도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지문만 딱 숙지하시면 매매 예약 문제는 얼마든지 맞출 수 있습니다. 나오는 지문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금. 매매와 같은 유상계약을 체결하면서 일방이 타방에게 교부하는 금전 또는 물건, 이게 계약금이죠. 그런데 매매계약에서 대금은 반드시 금전이어야 한다고 그랬으니까 계약금은 대금의 일부가 아니지요. 물건도 계약금이 되니까 대금의 일부가 아니고요. 따라서 계약이 이행이 되면 계약금은 반환하는 게 원칙이라고 그랬습니다. 단 계약금을 금전으로 줬을 때는 대금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충당하는 관행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계약금은 대금의 일부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계약금을 주고받으려면은 매매계약 이외에 따로 뭐가 필요하다? 계약금 계약이라는 게 필요하다.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에 부수하여 체결되는 종된 계약이다.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이다. 따라서 주된 계약인 매매계약이 실효가 되면 계약금 계약도 실효가 된다. 단 별개의 계약이다. 따라서 반드시 매매계약과 동시에 할 필요는 없고 매매계약 이후에 하더라도 계약금 계약이 된다. 그래서 계약 이후에 지급한 계약금도 계약금의 효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물계약이다. 즉 계약금 계약이란 계약금을 주기로 약속만 하는 게 아니고 계약금을 주고받는 것, 이게 계약금 계약이다. 따라서 을이 단순히 계약금을 지급으로 약속만 했다면 매매계약만 체결되어 있을 뿐 계약금 계약은 체결된 게 아니고 계약금은 대금 일부의 성질이 없으므로 계약금 지급 의무 자체가 없고 따라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금 미지급이 아니니까 계약금 미지급을 이유로 주된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
이런 말이 나오게 됩니다. 유물계약이기 때문에. 세 번째, 계약금은 어떤 기능이 있냐? 최소한도의 기능이 증약금. 계약금은 언제나 증약금의 성질이 있다. 계약을 체결했다는 증거. 두 번째, 민법이 부여한 것은 해약금이다. 565조. 따라서 계약금은 일단 해약금으로 추정이 된다. 세 번째, 당사자가 특약을 한다. 계약금,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제가 되고 계약금은 몰수한다. 이런 식으로 채무 불이행과 결합을 한 특약을 해야 위약금이 된다. 따라서 위약금 특약이 없다면 매수인의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계약금은 반환해야 되고 매도인은 실제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매도인에게 당연히 귀속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계약금이 위약금이 되려면 반드시 당사자 사이에 위약금 특약이 있어야 되고요. 위약금 특약이 있다면 그 위약금은 둘 중에 하나.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 둘 중에 하나.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면 계약금 몰수로 끝나고 따로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 반면에 위약벌이라면 계약금 몰수하고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가 불분명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하는 게 판례다.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한다. 세 가지 기능이 있다. 네 번째, 민법이 부여한 해약금이야. 565조. 명칭을 불문하고 뭐 계약금이 됐든 증약금이 됐든 보증금이 됐든 일방이 타방에게 금전 기타 물건을 교부한 때 양당사자에게 해제권이 하나씩 생긴다. 각과 을 사이에 계약금 계약이란 걸 했다. 물론 당연히 무슨 계약은 했고 매매 계약은 했고 플러스 계약금 계약을 했다. 자, 계약금 계약이 뭐였죠? 계약금 수수. 그러면 당사자에게 뭐가 하나씩 생긴다? 해제권이 하나씩 생긴다. 자, 이 해제권은 앞에서 봤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법정 해제권이 아니라 계약금 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해제권이죠. 약정 해제권이 되죠. 이렇게 계약금 계약을 통하여 약정 해제권이 유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느 일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다면 따로 법정 해제권이 또 생기겠죠. 그죠? 이 상황에서 을이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갑은 이행을 최고하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갑에게는 해제권이 하나 더 생겨요. 그 해제권은 앞에서 봤던 채무 불이행을 이유한 법정 해제권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말을 하죠. 판례가. 약정 해제권이 유보되어 있다 하더라도 법정 해제권 발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계약금은 계약에 의한 약정 해제권이 있는 상태에서 별도로 어느 일방의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법정 해제권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두 번째, 이 해제권을 언제까지 어떻게 행사할지를 규정해놨다. 자, 언제까지 행사하는가?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이행 착수 전까지만. 자, 여기서 이행 착수 개념이 좀 어려운데요. 이행 준비만으로는 부족하고 이행 제공에는 이를 필요가 없는, 이행 제공까지는 갈 필요가 없는 그 중간쯤 어디, 그게 이행 착수라고 그랬죠. 여기서 이행 착수에 해당되는 것과 해당되지 않는 거 구별하시면 되죠. 이행 착수에 해당되는 게 대표적으로 두 개. 중도금 지급과 등기소 동행 촉구. 이행 착수가 아닌 거 두 개. 토지거래 허가받은 것과 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 후에도 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계약금 포기 또는 백상환하고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행 착수인 것 아닌 것 구별하셔야 돼요. 세 번째, 어떻게 하죠? 좀 전에 말씀드렸죠.
계약금을 교부한 사람은 포기하면 되고 수령한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면 되죠. 여기서 배액 상환과 관련해서 단순히 배액을 상환하겠다라는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실적으로 배액 상환을 제공해야 되는데 여기서 두 개.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는다 해서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공탁 안 해도 해제가 된다. 두 번째, 1억 계약금을 1,000만 원을 주기로 해놓고 100만 원만 줬다. 이때 100만 원을 받은 매도인. 받은 100만 원의 배액을 상환해야 되는가? 받기로 한 1,000만 원의 배액을 상환해야 되는가? 받기로 한 1,000만 원의 배액. 배액 상환에서 배액의 기준은 실제 지급받은 계약금이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급받기로 한 약정 계약금. 그게 기준이 된다. 이렇게 계약금을 포기 또는 배액을 상환하여 해제하게 되면 그 효과. 계약은 소급해서 소멸하지만 원상회복 의무라든가 손해배상 따위는 청구할 수가 없다. 이행 착수 전에 해제했으니 원상회복이 있을 수가 없고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한 해제가 아니니 손해배상 따위는 청구하지 못한다. 그래서 계약금 해제의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라든가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는 거. 이건 꼭 기억하세요. 법정 해제와 다른 점이죠. 그죠? 이런 것들이 계약금에서 기억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다야. 매매계약하고 계약금 계약이 두 개가 동시에 다 나올 수도 있어요. 시험에. 중요한 제도죠. 세 번째, 하나 더 추가할 게 있네요. 매매 비용이라고 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출되는 비용이 세 개가 있어요. 물론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덩치 큰 부동산 매매 계약할 때 주로 측량 비용, 그다음에 감정평가 비용, 계약서 작성 공증 비용, 요 세 가지. 측량 비용, 감정평가 비용, 계약서 작성 공증 비용. 이런 것들을 매매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 합의가 없다면 균분 부담해라. 단 등기 비용이라든가 담보권 말소 비용은 매매 비용이 아니라 이행 비용이죠. 그건 매매 비용이 아니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매매 비용 3개, 측량 비용, 감정평가 비용, 계약서 작성 공증 비용 3개. 요거는 합의가 없으면 균분해서 부담해라.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 매매계약의 효력이라고 해서 매도인의 권리 의무와 매수인의 권리 의무가 나오는데 매도인의 의무는 재산권 이전 의무, 매수인의 의무는 대금 지급 의무 이렇게 되겠죠. 원칙적으로 동생관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어느 일방의 이행기한만을 정했다. 상대방도 동일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두 번째, 완전한 재산권을 넘겨줘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의 경우 등기만 넘겨주면 안 되고 인도까지 해야 되고 부합물 종물 넘겨줘야 되고 종된 권리 넘겨줘야 되고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있다면 그거 해제 말소하고 넘겨줘야 되고 완전하게 넘겨줘라. 그런데 과실은 어떻게 할 거냐. 목적물로 발생하는 과실은 어떻게 할 거냐. 고민 안 해도 된다. 민법이 규정을 해놨다.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인도 전후로 나눠서 동산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인도 전후로 나눠서 인도 전 매도인, 인도 후 매수인이 수취해라. 단 판례. 인도 전이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전부 지급했다면 매수인이 수취한다. 그런 판례가 하나 있다. 반대로 일단 인도를 받으면 매수인이 수취한다. 그런데 매수인이 대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태다. 그러면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라. 이런 것들이 과실과 관련해서 나오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 대금 지급 장소. 약정이 있으면 약정 장소에 지급하면 되는데 약정이 없으면 원칙이 매도인의 현 주소지. 단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했을 때는 인도 장소에서 지급해라. 이런 것들이 잘 나와요. 지문으로. 마지막으로 대금 지급 거절권. 각과 을사에 101호를 매매를 했는데 등기부에도 갑이 소유권자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아, 병이 자기 거라고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나타났다. 이 소유권을 주장하는 병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등기는 무효가 되고 등기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어른 권리를 잃을 위험이 있죠. 그러니까 나 대금 못 줘. 누가 진짜 소유자냐? 밝혀질 때까지는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매매 목적물에 권리 주장자가 있어서 매수인이 취득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잃을 염려가 있을 때 그 위험의 한도에서 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권리자가 아니라 권리 주장자가 있다. 이럴 때 매도인은 두 가지 대응 수단이 있다. 을에게 대금의 공탁을 청구하거나 상당한 다른 담보를 제공하면서 대금 지급을 청구하거나 그렇게 두 가지 대응 수단이 마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매매계약의 효력과 관련해서 몇 가지 기본이 되는 조문 및 판례 이것도 아주 잘 나와요. 다음 중 매도인의 권리 의무, 매수인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것도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서 문제가 나오면 이건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이제 문제가 담보 책임이죠. 갑이 을에게 50평 아파트를 팔았는데 나중에 때려 45평밖에 안 되더라. 당연히 을은 갑한테 쫓아갖고 5평 값 내놔라. 나는 50평 값을 줬는데 왜 전용 면적이 45평밖에 안 되냐. 그랬더니 갑이 야 인마 나도 50평으로 분양받았다 이놈아. 내 잘못이 없다 이놈아. 없죠. 갑에게 잘못이 없어. 갑도 최초에 50평으로 분양받은 거야. 이렇게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완전한 재산권을 넘겨줘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완전하지 않더란 말이죠. 50평 아파트 소유권 넘겨줬어야 되는데 나중에 봤더니 45평 아파트 소유권밖에 안 되더란 말이지. 그런데 매도인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더라. 그래도 책임을 져라. 법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법정 무과실 책임. 이걸 담보 책임이라 한다. 이거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완전한 재산권을 넘겨줘야 되는데 재산권을 제대로 못 넘겨주거나 물건에 물리적 하자가 있을 때 매도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일단 책임져라 해서 마련된 게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고 그 책임의 내용이 뭐냐?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대금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출제액 상환을 청구하거나 완전물 급부를 청구하거나 5개. 이거를 매수인이 매도인을 상대로 행사할 수 있냐 없냐. 이게 담보책임의 내용이 된다. 이게 담보책임이 된다. 담보책임의 뜻, 법정 무과실 책임, 내용 5개.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걸 행사할 수 있는가 없는가가 크게 2가지. 물건을 매매한 경우와 경매한 경우. 물건이 아닌 채권을 매매한 경우.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물건 매매가 기본이 되면서 권리를 제대로 못 넘겨준 권리의 하자와 물리적 하자인 물건의 하자 이렇게 했죠. 경매는 권리의 하자만. 채권 매매는 변제기가 도래한 것과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 이렇게 나눠서. 그리고 권리가 잘못된 게 5개. 물건이 잘못된 게 2개. 예? 세부적으로 가면 갈수록 기준이 복잡해지죠. 일단 요런 게 있다.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머릿속에서 지우세요. 다만 지금 본 거 이거 수량 부족. 예? 수량 부족. 권리하자 중에서 수량이 부족하거나 일부가 멸실이 된 경우. 요런 경우엔 50평 아파트를 샀는데 수량이 부족하더라.
그럴 때 매수인은 계약 당시 수량이 부족하다는 걸 몰랐던 매수인 5평값 돌려달라. 대금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따위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게 담보 책임의 내용이죠. 더군다나 이거를 1년 내 행사해야 돼. 언제부터? 부족하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조금 더 정확하게는 부족한 부분을 취득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안 날로부터 1년. 이렇게 요 분류해 놓은 걸 하나하나 암기해야 되는데 이게 머릿속으로 너무너무 아프단 말이죠. 자, 그 중에서 지금 본 거 이 수량 부족이 단독으로도 나와요. 수량 부족이. 우리 기출문제 중에 이것만 따로 단독으로 사례 형태로 물어본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생각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문제풀이 가가지고 잘 나오는 권리하자하고 몇 가지 지문들 확인하시면 담보책임 문제는 또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보책임 문제를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전체적으로 공부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걱정하지 말라고요? 아니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땐 봐야 돼요. 우리 하나 외워놔. 수량 부족 일부 매수일. 선의의 매수인만 대금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선의의 매수인만. 이런 것들이 담보책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구체적 내용은 따로 공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나중에 중요한 것들은 문제풀이 가서 다시 한번 요 내용 가지고 탁탁 정리를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만 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대신 환매는 보자. 환매. 자, 환매는 뭘 말하죠? 매도인이 매도한 물건을 일방적으로 되사가는 거죠. 그러려면 매도인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환매권이 있어야 돼요. 환매권. 자, 환매권이 생기려면요 반드시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 특약이 있어야 되죠. 두 번째, 이 환매권은요 일정한 기간 내에 환매 대금을 제공하면서 행사를 해야 돼요. 일정한 기간 내에 환매 대금을 제공하면서 행사를 해야 돼요. 왜? 기간 내에 환매 대금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권을 잃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소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간 내에 환매 의사를 표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환매 대금을 제공하면서 환매 의사를 표시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 기간, 환매 기간을 말하죠. 법에서 정해놨어요. 부동산 환매 기간은 5년 넘지 못한다. 동산 환매 기간은 3년 넘지 못한다. 넘으면 단축한다.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5년, 3년이 기간이 된다. 한 번 정한 기간은 절대로 연장하지 못한다. 절대로 연장하지 못한다. 또 환매 대금은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한 대금이 환매 대금이 되겠지만, 환매 대금을 약정하지 않았다면 매매 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 아까 매매 비용 균분 부담한다 그랬죠. 거기서 매수인이 부담한 거, 매매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 이게 환매 대금이 된다. 이렇게 기간 내 환매 대금을 제공하여 환매를 하게 되면 매수인은 물건 반환해야 되고 매도인은 대금 돌려주는 거죠. 거기에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퉁친 것으로 본다.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뭐 한 걸로 본다? 상계한 것으로 본다. 또 요거는 우리가 법정상권에서 봤던 게 하나 있어요. 갑이 을에게 땅을 팔았고 대신 환매권을 갖고 있어. 그 상태에서 을이 건물을 지었어. 을소유 땅, 을소유 건물이죠. 그런데 갑이 환매를 했어. 갑소유 땅, 을소유 건물이 됐죠. 자, 환매권을 행사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을 때 관습법상 법정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관습법상 법정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여섯 번째, 부동산 환매권은 뭐 할 수 있다? 등기,
예? 등기하면 제3자에게도 환매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등기하면 제3자에게도 환매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예? 두 번째, 환매권을 등기할 수 있도록 해놨더니 이걸 매도담보라고 채권담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을이 갑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금전되어 갑은 땅을 담보로 제공하되 돈을 못 갚으면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약정을 하면서 을의 이름으로 미리 소유권 등기해주면서 갑의 이름으로 환매권 등기를 해놨다가 나중에 돈을 갚으면서 환매권 행사의 등기를 되찾아온단 말이죠. 이런 걸 무슨 담보로 한다? 매도담보. 매도담보 후전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제3자와의 대항 이거죠. 갑과 을 사이에 A 토지를 매매하면서 환매 특약을 했다. 을에게 소유권 등기를 해준다. 매매 등기. 그죠? 갑의 이름으로 환매권 등기 해놨다. 이 상태에서 을이 설령 병에게 팔았다 하더라도 제3자에게 환매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제3자 권리는 소멸한단 말이죠. 소유권이 됐든 저당권이 됐든 소멸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환매권이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처분금지효는 없다. 그러니까 을이 환매 의무자가 부동산을 매각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이전 등기를 청구했을 때 환매 의무자는 환매권이 등기되어 있음을 이유로 거절할 수가 없다. 등기는 넘겨줘라. 그리고 환매하면 이건 소멸한다. 그죠? 환매권이 등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처분 금지효는 없다. 등기는 넘겨줄 수 있다. 예? 그래서 을은 환매권이 등기되어 있음을 이유로 병의 이전 등기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여기까지 환매와 관련된 것들. 이게 다예요. 매매는. 472페이지. 563조 조문이 있고요. 밑에 의의가 있습니다. 양가로 이번에 유상, 쌍모, 낙성, 분류식 계약이라고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매매 성립과 관련해서 1번 당사자 합의와 판례 1번. 밑에 매매 이약과 관련해서 564조 1항, 2항, 3항. 특히 1항은요. 옳은 지문으로 출제가 잘 됩니다. 매매 일방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옳은 지문으로 잘 나와요. 다음 페이지 양가라변의 매매 일방약이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성질 밑에 판례. 3번의 기억 형성권. 니은 재산권 양도 상속할 수 있다. 디귿 부동산 이하관계권 가등기할 수 있다. 오른쪽 존속기간 기억 기간 정하지 않으면 10년. 그래서 디귿 최고할 수 있고 리얼 제척기간이니까 그 기간도가 해보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고 판례 중단정지가 없으니까 부동산 이하관계권자가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제척기한 경과로 이하관계권은 소멸한다. 에? 우리 부동산 매수인의 이전 등기 청구는요.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랬죠. 그건 소멸시효고 중단정지가 있으니까 제척기간은 소멸한다. 예제 1번. 매매 일방계약은 물권계약이다. 아니다. 언제나 채권계약이다. 언제나 채권. 다음 페이지 계약금. 의. 이번에 계약금 계약의 양가를 보내 성질. 그래서 판례 밑줄 그어져 있는 거.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는 한 계약금 계약은 성립하지 않으므로 주계약이 매매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는 없다. 오른쪽 성립 시기.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 계약 이행과 계약금 반환. 계약금의 종료 증약금.
특약을 했을 때 2번 위약금. 위약금의 동그라미 1번. 오른쪽 기출 날개 부분에 밑에 세 번째 줄 기출. 세 번째 기출. 마지막 기출. 날개 부분에 있는 기출. 다음 페이지 해약금이 있고 그 해약금이 4번에 565조를 말하죠. 565조 1항. 양가로 1번 포기 또는 배액상환. 특히 배액상환은 마지막 줄 배액상환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제공해라. 그런데 위에서 오른쪽 두 번째 줄 공탁까지 할 필요는 없다. 3번 기준금액은 약정계약금이다. 4번 이행착수 전까지만 한다. 자, 이행착수가 뭐냐? 기억의 네 번째 줄 단순히 이행 준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하지만 계약 내용에 딱 들어맞는 이행 제공에 이를 필요는 없다. 이행 준비 이후, 이행 제공 전. 그게 이행 착수다. 그죠? 그래서 그 밑에 줄 중도금 지급은 이행 착수다. 중도금 지급은 이행 착수다. 하지만 리얼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이행 착수로 볼 수는 없으므로 여전히 계약금 해지할 수 있으며 다음 페이지 맨 위에 잔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도 이행 착수라 할 수는 없다. 의무규정이니까 5번 배제 특약할 수 있다. 그게 없어야 된다. 해제의 효과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오른쪽 매매계약 비용 균분부담. 양가로 이번에 두 번째 줄 측량비용 계약서 작성 비용 하나가 없네요. 감정평가 비용. 하지만 세 번째 줄 이전 등기 비용. 이런 것들은 매매계약 비용이 아니다. 매매 효력. 밑에 동그라미 1번 재산권 이전 의무가 있죠. 기억 전부를 넘겨줘라. 다음 페이지 니은 완전한 부담이 없는 아무런 부담이 없는 완전한 거야 된다. 디귿 종물종된 권리도 넘겨줘라. 리얼 동시시행관계다. 과실은 인도 전과 후로 나누라. 그죠? 다만 니은의 세 번째 줄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했다면 인도 전이라도 과실은 매수인이 수취한다. 오른쪽 동일기한 추정. 조문 대금 지급 장소. 대금의 이자 지급. 마지막으로 대금 지급과 조건. 조문 딱 그 정도 눈으로 자꾸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담보 책임은 건너뛰고 489페이지에 있는 목적물의 수량 부족과 일부 매실 그것만 한번 확인하시고 쭉쭉 넘어가서 오지게 많아. 499페이지 환매가 나왔다. 의의와 기능이 있죠. 그리고 밑에 조문 590조 1항, 2항, 3항 591조 1항, 2항, 3항 592조 환매 등기. 이건 암기 같은 건 아니고요. 자꾸 읽다 보면 그냥 익숙해져요. 다음 페이지 목적물 제한 없고 이번 환매 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해야 되고 3번, 4번, 5번은 조문 본거고요. 밑에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594조 1항 매도인은 기간 내에 환매 대금을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이렇게 돼 있죠. 밑에서 두 번째 줄 재산권이니까 양도 상속할 수 있다. 그죠? 그 정도. 예제 4번. 첫 번째 줄 가운데 끝에 보면 환매권이 행사된 경우라고 돼 있죠. 그러면 관습법상 법정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게 결론을 딱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응? 어디 있냐고요? 저기. 이게 다야.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주에 이제 임대차고 특별법 보면 끝. 아이고야. 징글징글하죠? 오늘 문제 보겠습니다. 자, 1번은 지난주에 봤던 근저당권이 나와 있네요. 채권 최고액이 2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자, 동그라미 2번을 봤더니 갑이 경매를 신청했죠.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 신청시 확정된다 그랬죠. 그리고 채권 확정의 효과는 번복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번이 틀렸죠. 자, 2번 계약의 종류라 그랬는데 외우자 그랬죠. 동그라미 1번 사용대차는 무상이고 편무라 그랬습니다. 3번 계약의 성립이라고 되어 있는데 4번을 봤더니 아까 뭐라 그랬죠? 청약 속에 청약자가 누구인지가 반드시 명시될 필요는 없다 그랬죠. 4번이 틀렸죠. 겁나 쉽죠. 4번 계약의 성립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라 그랬는데 기억은 뭐라고 돼 있어요?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사항이라고 돼 있죠. 이게 뭐예요? 계약의 목적. 그것만 합의가 있으면 되죠. 기억은 옳은 질문이죠. 근데 니은은 매매든 교환이든 임대차든 분류식이죠. 계약서 작성 안 해도 되죠. 니은 틀렸죠. 디귿은 부당한 중도파기라고 돼 있죠. 신뢰 손해 한정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리얼은 틀렸죠. 528조 1항에서 뭐라고 돼 있어?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기간이 경과한 때가 아니라 기간 내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한 때 효력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기간이 경과한 때 효력을 이루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옳은 것 기억 디귿 2개. 5번은요. 옳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동그라미 1번. 쌍목약의 당사자 일방 갑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는데 갑의 주택 이전 채무가 지진 등으로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위험 부담. 채무자가 부담하죠. 채무자가 부담하니까 채무자는 이행을 청구할 수가 없다. 대금을 청구할 수가 없다라고 해야죠. 1번 틀렸죠? 2번은 매매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되었을 때 양당사자의 부당이득 반환이나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이행관계다. 3번이 답이죠. 3번과 5번은 위험부담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고 돼 있죠? 둘 다 원칙적으로 쌍무계약에서만 적용된다 그랬습니다. 3번 옳은 지문, 5번 틀린 지문. 4번은요. 쌍무계약상 채무는 동시행관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먼저 이행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4번도 틀렸죠. 옳은 거 3번. 6번 동시이행 항변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 우리 유치권에서는요. 상당한 담보 제공에 의한 유치권 소멸 청구가 있었죠. 동시항변권은 없죠. 그런 거. 그러니까 1번은 바꿔야 되죠. 뭐라고? 유치권은 동시이행의 항변권과는 달리 상당한 담보 제공으로 소멸시킬 수 있다라고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을 바꿔야 되죠. 동그라미 1번이 틀렸죠. 그죠? 7번 갑이 을에게 자신의 건물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 소유권 이전 및 인도 전에 화재가 발생해서 건물이 전소되었는데 지금 갑의 채무가 불능이 됐죠. 근데 동그라미 1번 갑에게 잘못이 있대. 이거 뭐예요? 채무 불이행. 그럼 을은 뭐 할 수 있죠? 해제. 해지가 아니라 해제. 거기가 틀렸네. 해지가 아니라 해제. 네? 해제. 아니 1번은 해지라고 해놓고 뒤에는 소급소멸이니까 벌써 매칭이 안 되잖아. 2번은 양당사자 책임 없으니 갑이 위험을 부담한다. 대금 청구할 수 없다. 3번, 4번은 을의 을의 지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을이 부담한다. 갑은 대금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5번 갑은 이익을 을에게 상환해야 한다. 그죠? 2번부터 5번은 다 위험부담이죠. 8번. 조심하셔야 돼요. 갑이 낙약자예요. 을이 요약자입니다. 네? 병이 수익자고요. 옳은 것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을 봤더니 갑이 병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갑이 병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 아니다. 병이 갑이군요. 갑은 병이 이행 청구하는. 자, 이렇게 이행 청구했을 때 갑은요. 여기 보세요. 요거를 이유로 거절할 수 없다죠. 이거 대관계니까. 없다죠, 없다. 옳은 지문이죠. 2번 갑의 잘못으로 채무 불이행이 있다. 병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랬고요. 3번 병은 원사회복 청구권 없다 그랬고요. 4번 병은 계약 당시 현존 특정할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 5번이죠. 아니다. 1번이죠. 5번은 병의 갑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여 유효하다 그랬습니다. 틀린 거 1번. 옳은 거 1번. 9번에 법정 해제와 관련해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을 보니까 채무가 그 채무자의 귀책세로 이행이 불가능, 이행 불능이죠. 최고 필요 없죠. 10번은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이라고 하는데 벌써 1번 틀렸죠. 매매계약 이전 또는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매매계약과 또는 그 이후 종된 계약이니까 이전 또는 동시가 아니라 동시 또는 이후 이렇게 되겠죠. 그죠? 아니 매매계약도 안 해서 계약금 계약만 하는 놈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또는 이후에 행해지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틀린 지문이 될 겁니다. 됐죠? 이제 환매하고 나머지 문제들 또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날이 점점 더워지고요. 공부하기 점점 싫어집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다음 주에 잔소리 오지게 준비해서 올 테니까. 아니에요. 잔소리 오지게 안 할 테니까. 하여튼 뭐 관습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관행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예? 약간 멍한 상태에서 그냥 시험 보러 가는 그날까지 꾸역꾸역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아시겠죠? 예, 잘 버티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